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고, 이 캠식물을 대표적인 예들, 이 선인장이거든요. 이 선인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이 안반응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안반응을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볼 겁니다. 자, 캠식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밤에 기공을 엽니다. 밤에 기공을 열고 CO2를 흡수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캠식물이 사는 곳 대부분 어디죠? 사막이죠. 사막은 어떻습니까? 고온 건조하죠. 첫 번째로 얘가 기공을 열게 되는 순간 수분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온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이제 CO2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CO2를 흡수하게 되고요. 이 PEP 아까 저번 시간에 C3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이 포스포엔놀 필요부산 이 필요부산에 CO2를 고정하게 됩니다. PP 카복실레이즈였죠. 예, 걔랑 그 효소가 이제 관여하게 돼서 CO2를 고정하게 되면은 이 옥살아세트산이라는 C4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이 옥살아세트산 C4 화합물이 말산이 됩니다. 말산이 되고 액포에 저장되는 것까지가 이제 밤에 일어나는 일인데 한번 이미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밤. 그래서 첫 번째 이 PEP가 이 PEP 카복실레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 옥살아세트산 C4 화학물이 되고요. 이 C4 화학물이 또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말레이트가 되고 요게 액포에 이 말산이라는 형태로 액포에 저장이 되는 것까지가 밤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C4 화학물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CO2를 내보내야겠죠. CO2를 내보내야 이제 켈빈에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낮에 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기공을 닫고요. 오히려 기공을 닫아요. 낮에는 기공을 닫고 이 말산을 다시 옥살아세트산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다시 옥살아세트로 변화시키고 둘 다 C4 화학물이죠. 그 다시 옥살아세트산에서 이 C4 화학물에서 이때 이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옥살에서 방출시키면서 다시 포스펜놀 피로포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 방출되는 거 이게 켈빈 회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캠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이 CO2도 마찬가지로 이제 켈빈 회로로 가게 됩니다. 한 단계 더 거쳐서요. 낮 것도 이미지 한번 보시죠. 낮 거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액포에서 말산 형태로 있던 게 낮에 이 말레이트를 통해서 이 옥살아세트산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시키고 여기서 이제 다시 PEP로 만들어집니다. PEP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CO2가 빠져나오고 이 CO2는 이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켈빈 회로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런 순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깊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사이에도 정말 많은 기작들과 정말 많은 이제 화합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 자세히 알려면은 사실 이제 석사 박사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대표적인 캠식물 수종은 뭐가 있냐면은 다육식물, 염분지대 식물, 난초, 나리, 대극과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기본서에서 따왔는데 나자식물 중 유일하게 이 웰위스치아 송만이 이 캠 경로를 거친다고 합니다. 나자식물 중 유일하게 이 웰위스치아 죄송합니다. 송만이 캠 경로를 거치고 자, 다음 특징. 우기가 오면 낮에 기공을 열고 C4 식물과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합니다. 자, 우기가 오면은 우리 낮에 왜 기공을 안 연다고 했어요? 고온 건조해서 안 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기가 오면은 고온 건조가 아니죠. 이제 저온 수분이겠죠. 예, 저온 수분 상태에서는 굳이 기공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공을 얘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C4 식물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광합성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캠식물 지금 지났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광호흡, 네,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광호흡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이 RUBP, 리블루스 비스포스페이트, 예, 여기에 원래는 그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CO2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CO2가 아니라 이제 산소를 결합시켜버리는, 산소를 결합시키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CO2를 방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진다. 광합성 효율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적을수록 광호흡이 커진다. 이런 내용은 이제 한 줄로 쭉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온도입니다. 온도, 안반응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안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효소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효소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 생화학적 반응이라는 말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온도 받는 거고. 자, 너무 높으면 또 광호흡이 증가합니다. 아까 온도가 높으면 광호흡 증가한다고 했었죠. 광호흡이 증가해요. 광합성 효율이 감소하게 되고요. 수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광합성의 H2O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 시 연면적 감소, 기공 폐쇄, 원형질 분리 등을 일으키고요. 이 광도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광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만 룩스라고 했었고, 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이제 1000 룩스는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가까워질 때 가장 왕성한 광합성을 수행을 한다. 광도, 온도, 수분, 적합. 자, 계절은 언제 좀 잘 되고 언제 안 되느냐. 이제 고정 생장하는 수종 같은 경우는 초여름에 광합성 최대가 되고요. 이제 자유 생장하는 얘들은 늦여름에 광합성량이 최대고, 질소고정 수목의 경우 가을 늦게까지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35페이지고 이제 36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자, 36페이지. 저번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광보상점, 광포화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광도에 도달하면 호흡작용으로 방출되는 CO2의 양과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CO2의 양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CO2를 방출하거든요. 호흡을 하게 되는 CO2가 방출을 하게 되고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광합성을 할 때는 CO2를 흡수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할 때는 CO2를 흡수하게 되고 호흡작용할 때는 CO2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을 때 그때를 보상점이라고 하고요. 식물이 자라려면 이 보상점보다 높아야겠어요? 낮아야겠어요? 그쵸. CO2량이 적어도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는데 CO2는 필수 각연한 존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상점보다 이제 높아지려면은 보상점보다 높아지게 이 CO2 흡수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CO2 흡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점보다는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높아지다 보면은 이 CO2 흡수량이 높아지다 보면은 CO2가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 선이 있어요. CO2가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느냐? 이 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볼게요. 자, 식물은 광보선점 이상이 되어야 아까 이거보단 넘어야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에너지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광보선점 이상으로 광도가 증가하면 광도가 증가하는 만큼 광합성량이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쭉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광도가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되지 않는 포화 상태 광도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광을 12만 룩스 정도로 가정할 때 광보상점은 2000 룩스, 광포화점은 2만에서 8만 룩스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딱 10분 됐네요, 다음 시간부터 이 호흡작용도 광합성만큼이나 중요한 작용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광합성에서 ATP 만들어냈었죠, 광반응에서 ATP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 뭐 만들어냈었어요? 암반응에서 켈빈회로에서 뭐 만들어냈었습니까? 그쵸, 포도당 만들어냈어요, 포도당. 이 포도당 어떻게 쓸 거예요, 이제? 포도당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당을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이 작용이 이 호흡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걸 이제 쓰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